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일단 학교 땡땡이자고요. 근데 기분은 엄청 좋아요. 일단은 어쨌든 자 이제 오늘 독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적 여유도 있고 기분은 너무 좋아요. 명상록입니다. 오늘 새로운 책을 시작하고 명상록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고 제가 일기 쓰는 것과 어떻게 조금 다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도 나는 주제넘게 이리저리 간섭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제멋대로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 죄송해요. 술술을 써서 남을 속이는 사람, 시기심이 많은 사람, 사교성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만나게 된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은 단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건 맞아요. 나는 선의 본능은 아름다운 데 있고 악의 본성은 추한 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비록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본성은 나와 동일해서 그들이 나의 동족이자 형제라는 것도 안다. 이거를 먼저 생각하기에는 저는 좀 반대되는 것 같은데. 나와 마찬가지로 그들 안에 이성과 신성의 파편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게 해악을 끼칠 수 없고 나를 부끄러운 짓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으며 나도 내 동족인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미워할 수가 없다. 우리는 두 발이나 두 손으로 두 눈꺼풀이나 상악과 하악처럼 서로 돕고 협력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 대립하는 것은 본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화내고 등을 돌리는 것은 서로에게 대립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책 읽을 때 항상 좀 아이디어가 많이 쏟아지거든요. 이걸 제가 죄송해요. 하지 않으면 잠시만요. 이걸 제가 적어놓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Oh no. Okay. That's why. 오케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산만해지니까 지워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디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예민함. 이렇게 명상록에는 마르쿠스가 하루를 지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묵상할 것을 자기 자신에게 권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또한 그는 잠자리에서 어서 일어나라고 자기 자신에게 재촉하는데 이것은 그가 말년의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왜 일어나라고 했지? 잘 수 있을 때 더 자야지. 한번 읽어볼게요. 스토아 철학의 윤리학에서는 소크라테스로부터 미덕과 악덕 개념을 차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미덕은 진정한 선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고 악덕은 무지의 결과다. 따라서 선을 알게 되면 당연히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명제가 등장합니다. 알게 되어 있다. 미덕은 진정한 선이고 악덕은 미덕과 악덕, 무지의 결과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만 봐도 그쵸? 예전에 무지해서 그랬다.
여기에서 소크라테스의 저 유명한 명제가 등장합니다. 아무도 알면서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면서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 악인 줄 알면서 저지른 사람 있지 않나요? 소시오패스? 그리고 narcissistic.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유일하게 참된 해악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것, 즉 자기 자신을 도덕적으로 악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에 있는 제3자나 환경이나 그 어떤 일은 사람에게 진정한 해악을 끼칠 수가 없다. 이거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 깊게 구성되어 있는 윤리 철학에는 마르쿠스 사상의 중심을 이루는 서로 연관된 두 개의 공리가 결합되어 있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동족이다. 신성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신적인 이성이고,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여기에서 마르쿠스가 내가 누구이든 나는 육신과 호흡과 나의 육신과 호흡과 이 둘을 지배하는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던 책들을 집어치우십시오.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너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지 말라. 왜요? 책을? 그렇게 하지 말고 마치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둔 사람인 것처럼 육신을 무시해버려. 이거 완전히 뭐죠? 육신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데, 신체적 컨디션을 제일 처음에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육신이라는 것은 단지 피와 뼈 그리고 이분 저랑 좀 많이 다르시구나. 신들이 하는 일에는 섭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명이 하는 일들은 죄송해요. 자연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섭리에 의해 안배된 모든 것들로 서로 섞여져 있다. 모든 것이 거기에서 흘러나옵니다. 필연이라는 것도, 당신이 속해 있는 우주가 주는 온갖 혜택도 다 거기에서 흘러나온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지금 명상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뭐라 그럴까, 현재와는 조금 다른 게 지금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일어나는 걸 힘들어했고, 조금 더 잤어야 해.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거에는 몰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들이 무지한 것이니 다 용서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굳이 내 인생에 만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지금 저랑은 좀 많이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절제 수업. 절제. 지금 절제를 한다. 뭔가 제가 책에 되게 많이 한 게 있는데,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인류의 조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기술하라. 어느 시대든 부모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라고요. 시대가 급변하면서 자주적으로 재생산이 이루어지던 시대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이렇게 급변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것. 내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힘이란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반복적 체험을 통해서 기술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나 일은 존재하고 경험이 전혀 없는 낯선 영역의 일이라도 숙달에 이르는 비결을 찾아내는 힘이 있다면 용기를 갖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장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숙달, 결국 연습에서 제 것이 되어가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언뜻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을 터득한 사람이 적지 않고요. 펠리가 친구에 찾아가게 길을 물은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펠리는 철저하게 자기 위주의 언어를 학습했고요. TV나 라디오에서 들은 말은 곧바로 노트에 옮겨 적어서 반복해서 읽고 외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인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다가가 실전 회화를 연습했고,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펠리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곧바로 내게 질문했습니다. 한 번은 당시 유행하던 브레이크 댄스를 펠리가 내게 선보인 적이 있고, 훔치는 힘이란 사람들 모두 펠리처럼 능동적인 읽었던 부분이군요. 기술을 훔치기 위한 전제. 무언가를 기술이라 부른다는 것은 이미 그 행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능숙하게 하는 상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술. 처음에는 무조건 따라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패션일 수도 있고 단순한 버릇이나 전체적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훔칠 수 있으려면 몸소 체험하며 시행착오를 수없이 반복해야 한다. 기술을 훔치려면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으론 부족합니다. 범위를 좁혀 반드시 훔쳐야 할 핵심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핵심 포인트를 걸러내는 과정이 곧 기술을 훔치기 위한 밑바탕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기술이라는 그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한 조각이 되어줄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기술의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걸러내는 과정이 꼭 기술을 훔치는 것이다. 그치? 결국은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법. 물론 완성해야 할 퍼즐 역시 누가 손에 간단히 쥐어주는 것은 아니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 나서야 한다. 기술을 훔치는 힘 자체는 지극히 보편적인 요소이지만 시대에 따라 전체적인 경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르쳐주려는 사람들이 넘치기도 하지만 어떤 시대에는 급격히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쉽게 가르침을 제공받는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직접 기술을 훔쳐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알겠다는 의욕이 솟아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아다치의 싱커, 기술을 터득한 야마다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시대의 변화를 실감하게 합니다. 모순적인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 또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 또는 배경 지식을 갖추어야 날카로운 질문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질문력입니다. 기술을 훔친다고 하면 기술이 없는 사람이 숙달된 사람의 기술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상황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숙달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초보자에게서 특정 기술이나 비법을 훔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량은 다소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하나의 기술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중 한 가지 기술 면에서는 인류의 실력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기술 훔치려는 의지는 전문가일수록 높고 좀 더 전문적으로 능숙해지기 위해 힌트와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초보자 중에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기술에 숙달했음에도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떤 분야에 통달한 사람의 눈으로 초보자의 무의식적인 행동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고 젊은 선수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제게는 없는 장점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발견하면 와 저건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가 아니라 탐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술을 탐하는 자세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는 그의 시야는 코치가 되면서 한층 넓어졌습니다. 다양한 선수들이 가진 기술이 눈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던 편협한 관점에서 벗어나게 된다. 기술을 훔치는 힘은 단순한 모방과 전혀 다르고 외형적인 모습만 모방할 뿐 그 속에 숨은 본질을 놓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요. 유명한 선수의 패션, 특유의 버릇을 모방하는 데 치중, 정작 그 선수의 기술을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생각 또는 의식을 다시 한번 자기 몸에 체화함으로써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술을 훔치는 힘은 단순한 모방과 전혀 다르고 외형적인 모습만 모방할 뿐 그 속에 숨은 본질을 놓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유명한 선수의 패션이나 특유의 버릇을 모방하는 데 치중하여 정작 그 선수의 기술은 흉내낸 시 흉내조차 내지 못한 극단적인 사례도 있고요. 그만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표면적인 퍼포먼스를 흉내내기에만 급급한 것은 모방에 불과할 뿐 기술을 훔쳐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을 훔쳐내는 힘의 근본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용을 인지해서 자기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생각 또한 의식을 다시 한번 자기 몸에 체화시킴으로써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술을 훔치는 힘은 단순한 모방과 전혀 다르다. 모방하는 것과 전혀 다른데 외형적인 모습만 모방할 뿐 그 속에 숨은 본질을 놓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유명한 선수의 패션이나 특유의 버릇을 모방하는 데만 치중해서 정작 그 선수의 기술은 흉내조차 내지 못한 극단적인 사례도 있고요. 그만큼 극단적인 경우가 특유의 버릇을 모방하는 데 치중한다. 그만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표면적인 퍼포먼스를 흉내내기에만 급급한 것은 모방에 불과할 뿐 기술을 훔쳐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을 훔쳐내는 힘의 근본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작용을 인지해서 자기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생각 또는 의식을 다시 한번 자기 몸에 체화시킴으로써 이게 왜 이해가 안 가지? 기술을 훔쳐내는 힘의 근본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작용을 인지해서 자기 밖으로 드러내는 것,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그 생각 또는 의식을 다시 한번 내 몸에 체화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완전히 기술을 훔칠 수가 있다는 것인데 기술을 훔치는 힘은 암묵지를 얼마나 명확하게 인식한지 달려 있습니다. 기업 내의 지식 대부분은 암묵지로서 그것을 활성화하여 형식지로 이용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암묵지와 형식지의 순환 사이클을 이루어내는 것이 지식 창조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체적이고 본능적 차원인 암묵지를 몸에 익혀두지 않으면 신체적이고 본능적인 차원인 암묵지, 잠재지식, 몸에 익혀두지 않으면 난도가 높고 신속함을 필요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러한 지식을 얻고 공유하려면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 암묵지를 매뉴얼 등을 통해서 형식지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왜 이해가 안 되지 조금? 기술을 훔치는 힘은 암묵지를 본의 의식으로 자체 해석해서
오케이. 너무 지금 암묵적 형식 실수나 문과 이과의 대립을 넘어서 기초 능력은 공통 분모, 중요도를 의식하라? 이 세 가지가 꾸준한 독서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요양력인데, 요양력은 문과 이과 계열 모두 공통적으로 필요한데, 자, 이제부터 스킴에서 읽어 볼게요. 내용이 너무 장황해요. 자, 그래서 요컨대 이것도 요양력이죠. 이제 스킴에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요양력이야말로 숙달의 기본인 셈이고요. 그뿐 아니라 자신에게 할당된 과제와 수많은 과제를 비교 분석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적 배열을 해나간다. 요약의 기본은 핵심을 남기고 그 외 주변 요소는 과감히 버리는 것. 핵심을 남기고 결국은 또 간결화를 만드는 거죠. 단순화. 버린다고 해서 무작정 쳐내는 것이 아니라 남겨둔 핵심 속에 어떤 형태로든 녹여 버려진 요소에도 가치를 부여한다. 요약하는 힘의 기본. 기술적인 부분이네요. 네. 이 책은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철학적인 부분. 네. 타인의 시선을 경계하라. 두려움의 근원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질문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자기 자신을 마비시킵니다. 비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의 구조마저도 왜곡하게 하고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듯이 비겁하게 행동하게 만든다. 연구의 작자, 이웃이 뭐라고 수군댈지 몰라서 감히 자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농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신경 씁니다. 험담이 들리지 않는 곳에 있을 때마저 뒤에서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왜 이렇게 역설적으로 새롭고 감명을 주며 옳은 일은 역시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릅쓰고 이루어졌습니다. 현재의 사랑받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처음 만들어지거나 실행했던 당시에는 하찮게 여겨졌지만 그런 시선을 누가 그러느냐는 뜻 무시한 사람들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반대를 극복해야 할 난관이라고 바라볼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난데? 나예요. 오케이.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범죄자와 한통속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유행병이 돌 때도 혼자 마스크를 쓰기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장래가 덜 보장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을 그만둔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기존 직장에 남는 것을 선호합니다. 감히 의문을 제기하기보다 쓸데없는 유행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평생 저축한 돈을 투자했다가 거품 경기가 터졌을 때 그 돈을 잃는 게 거품이 끼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바보처럼 보이는 것보다 어쩐지 더 고통스럽습니다. 타인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거나 고작 10분이라도 남들과 떨어져 홀로 서 있는 그 위협을 피하려고 자기 평판을 더럽히는 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로마의 정치인 키케로의 충고를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사학을 사랑했던 신흥부자 출신 키케로를 비웃었는데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는 건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 어쨌든 그들은 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을 해낸 사람은 여태까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구심에 부닥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조롱받지 않은 운동은 없었고 획기적인 사업 중에 다른 사람들이 분명 실패할 거라고 큰소리치지 않았던 사업은 없었다. 얼굴도 모르는 책임질 일도 없는 제3자의 일반적인 의견이 여러모로 고민하고 고려한 당사자의 의견보다 가치 있게 평가된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음. 나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거? 세어보기 전에는 항상 더 많이 보인다. 그랜트보다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고 경험도 풍부한 다른 장교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앞으로 가자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랜트는 이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해리스 대령을 두려워했던 것만큼 그도 나를 두려워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에는 단 한 번도 취해보지 않은 관점이었습니다. 이 교훈을 절대로 잊고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북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적을 맞이할 때도 다소 불안하긴 했지만 두려움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의 군대를 두려워한 것처럼 그도 나의 군대를 두려워할 이유가 많다는 걸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주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밤은 어둡고 공포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적과 마주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나는. 하지만 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존재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적이라는 건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의문심? 두려움? 의구심인 것 같아요. 의구심, 두려움보다는. 내가 손해볼 게 지금 시도한다고 해서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쩌면 좀 단순한 것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 많이 깊어질수록 그런 것 같아요. 밤은 어둡고 공포로 가득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적과 마주합니다. 하지만 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존재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파티에서 유명한 사람에게 다가갈 때, 자녀에게 성관계에 관해 설명해줘야 할 때, 상사에게 봉급 인상을 요구할 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황은 사실 양쪽 모두에게 불편한 상황입니다. 떨리는 것은 둘 다 매한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상대방을 과대평가합니다. 상대방도 우리를 과대평가하고요. 면접관이 과연 지원자를 면접하고 싶어 할까? 면접할 때 질문을 던지면서 즐거워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면접을 망칠까봐 두렵습니다. 출근 첫째 날에 사무실에서 만난 무뚝뚝한 부장, 새내기 군인들을 훈련하는 병장, 사원의 계약 조건을 협상하는 경영본부의 임원진, 그들이 풍기는 확신의 아우라는 환상입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긴장합니다. 긴장하지 않은 척할 뿐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이러한 간극은 예상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의식과 공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여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감을 줍니다. 이제 그 두려움의 실체를 봅시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실제로 더 겁을 먹고 있다. 음, 오케이, 다행이다. 저 왜냐면은 과제 제출할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 시간이 오케이. 오늘까지 하면 되니까 이게 상관이 없네요. 오케이, it's good. 과제 오늘 동안 제출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과제는 해결됐고 이제 독서해 볼게요. 네, 이 과정은 반드시 험난하다. 세네카는 삶에서 일어날 만한 모든 일과 문제에 대비했습니다. 위험한 일을 겪지 않고 승리한 사람은 없다. 앞으로 힘든 일이 닥치지 않을까봐 걱정하지 말라. 힘든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대신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그러면 앞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과정이 손쉽다면 누구나 승리를 쟁취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훈련입니다. 이 일이 나중이 아니라 차라리 지금 일어나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오늘 이런 일을 겪었기에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수월했으면 더 나았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도약이 엄청나게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두려움의 목소리입니다. 어려워서 생기는 장점도 있습니다. 겁쟁이를 쫓아내고 용감한 자를 끌어들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trying time, 이제 시험하는 시간이다. 제가 지금 이 시간을 겪고 있는 거일까요? 이 일이 나중에 아니라 차라리 지금 일어나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오늘 이런 일을 겪었기에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맞아. 참, 네.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자기 자신을 짓밟는 행동, 상황을 개선하고자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 6가지이든 5가지이든 심지어 65가지가 있든 지금 눈앞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실행할 때는 데모스테네스의 말처럼 빨리 마주할수록 좋다. 빨리 마주할수록 좋다. 방법을 실행할 때 정신이 다른 데 쏠려 있다면 어떻게 차려낼 수 있을까요? 빨리 마주할수록 좋다라는 거? 정신이 다른 데 쏠려 있다면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반응할지 걱정스럽다면 이미 10여 준비가 반쯤은 되어 있다면 이 생각이 좋지 않다면 늘어놓는 이유는 이미 혹했다면 답변은 간단합니다. 잘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라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정신적으로 대비하라를 어떻게
같은 손에 들 수 있을까요? 그니까 어떻게 같은 손에 들 수 있을까요? 팀 페리스가 고안한 두려움 분석 연습에 영감을 준 세네카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든지 이유가 있는데 불안이 그 이유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와. 다음과 같은 생각에 몰두하여 어려움을 헤쳐나가십시오. 적당한 부담감을 안고 갈 줄 아는 사람에게 힘든 시간은 수월해질 수도 있고 비좁은 공간은 넓어질 수도 있으며 무거운 집은 가벼워질 수도 있다. 적당한 부담감을 안고 가는 사람. 이게 진짜 어렵다. 그 적당 중용을 지키는 거. 너무 해이해져서도 안 되고 그 적당감 균형 잡기는 까다롭지만 꼭 필요하다. 이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음. 적당한 부담감이란 게 뭘까? 지금 이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쵸?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더 많이 읽을까요? 생각이 많아지네요. 저한테 딱 필요한 글이기도 하고 네, 요 정도로 오늘 해보고 한번 글을 적어보겠습니다.